나는 홍범도 제3장 바늘 끝으로 벼룩 잡기. 수협이 총격 연습을 거듭하느라 범도가 지니고 있던 화승이며 총탄을 전부 썼다. 수협이 쓸 총은 물론이고 둘이 쓸 총탄과 화승과 화약까지 전부 구해야 했다. 문제는 돈이었다. 수협이 가진 은자 6냥과 범도가 지닌 5냥으로 얼마간의 총탄과 화승은 구할 수 있었으나 총을 구하기는 어림없었다. 금성창 일대에서 몰래 거래되는 총 한 자루 값은 못해도 50냥이었다. 어떻게 할까? 백방으로 생각해도 대안이 없었다. 훔칠 수밖에. 금성창이 있는 금성 땅 장거리로 들어왔다. 금성, 김화, 역참과 이웃에 있는 금성창은 기기국 송문으로 강원도 최대 관군 창고이자 화약 제조 공장이다. 예전에 범도가 속한 별기대가 안변 밀란을 진압하러 갈 때도 금성창에 들려 총탄이며 화승을 지급받았다. 작금 금성창은 옛 명성이 무쇠갈만치 기강이 흐트러졌다. 그렇지만 명색이 군창이라 소속된 병사와 관속수가 상당했다. 관군 물자가 오가는 길목인지라 부실하치며 예사 사람도 많았다. 포수들이 어렵지 않게 구하는 총기며 총탄이 금성창에서 몰래 흘러나온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을미년 현재 조선과 조선 군대가 그러했다. 하룻밤 자고 난 범도와 수협이 금성창 주변을 살피고 있을 때 두 장거리에 일본군이 나타났다. 띄엄띄엄 봐도 200수 넘어 보인다. 놈들은 황갈색 바탕에 붉은 견장을 단 각 잡힌 군복을 입고 군모를 쓰고 장단지까지 감싸는 검은 군화를 신었다. 검게 윤기 나는 소총을 똑같이 메고 있다. 놈들 진행 방향을 보자면 덕원 포구를 통해 조선 땅에 들어온 군대다. 그들은 한성 방향으로 가는 길인 거고 김하, 역참 일대에서 하룻밤 수경할 태세다. 범도가 수협에게 속삭여 묻는다. 저것들이 200여 수 돼 보이잖아? 바다 건너 출정했는데 겨우 200여 수만 왔을까? 아니 이왕 나선 김에 아예 선단을 꾸려왔을 수도 있지. 저것들은 일진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그렇다면 2진, 3진 등이 있고 그 수가 몇백, 몇천일지 모르는데 저것들을 눈으로 보고도 계속할 마음이 있나? 수협이 상기된 얼굴로 답한다. 말에 뭐대 소총이 있다면 저것들을 퍽퍽 갈겨놓고 어찌 되는지 보고 싶지만 있어도 참아야겠지. 지금은 수협이 일본군을 보고 겁을 내 의병 노릇 그만두자 하면 범도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한 걸음 물러나 다시 생각해볼 셈이었다. 그런데 화승총도 없어 훔치러 온 주제에 수협은 소총 맨 놈들 퍽퍽 갈겨놓고 싶다 한다. 참아야지. 일본군이 하룻밤 묵고
도성을 향해 떠난 뒤 두 사람은 금성창 안팎을 이틀간 더 살폈다. 일본군이 제 땅이라도 되는 양 조선 땅을 가로지르는 판국에 조선 군창 중 하나인 금성창의 경계는 10년 묵은 바자울처럼 허술했다. 상부에서 어떤 경계령도 받지 못한 경비병들은 나른했고 일꾼들은 느른했다. 사흘째 되는 한밤중 금성창 담을 넘는 두 사람은 창 뒤편 헛간에다 불을 질렀다. 명색이 화양류 다루는 곳인지라 헛간에 난 불로도 창 전체가 금세 소란해졌다. 그 틈에 총기 보관 창고로 잠입했다. 그젯밤과 어젯밤에도 몰래 들어와 위치를 파악해 뒀다. 화승총 5자루와 화승 4뭉치, 총탄 60집을 드러내 묶은 뒤 짊어지고 창고를 빠져나온다. 두 사람이 가지고 달아날 수 있는 최대치다. 일본군이 관아 앞에다 진을 쳐도 못 본 채 하는 군창 관원일지라도 총 5자루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난리 만난 양 소란을 피울 것이다. 총 한 자루를 구하러 왔다가 5자루나 훔쳐내기로 한 까닭이 그것이었다. 정신 좀 차리라는 것. 창 바깥에 두었던 짐을 아울러 뿌려치고는 금은밤 어둠 속에서 최대 속력으로 두 장거리를 벗어난다. 두 장거리에서 지낸 며칠 동안 총기를 구한 뒤 어디로 갈 것인지 정했다. 일본군이 덕원 땅 원산폭으로 들어와 한성으로 향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약초꾼이고 사냥꾼인 두 사람은 인근 몇 개 군 지형지세를 어지간히 꿰었다. 덕성에서 도성으로 향하는 영로에서 길폭이 가장 좁고 험한 곳이 어딜까? 금세 의견이 일치했다. 함경도와 강원도를 경계짓는 철령이었다. 철령협곡. 날샐 무렵에 화양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한낮이 되어서야 철령에 이른다. 범도는 11년 전 한성 별기대에서 안변 밀란을 지나바라 진압하러 갈 때와 한성으로 돌아갈 때 철령 협곡을 통과했다. 오경과 북청으로 향할 때도 지났다. 아내 손을 잡고 걸을 때 길 양쪽에는 아롱다롱하게 핀 꽃들로 불이 난 듯 했다. 아내는 어여쁘고 산천은 아름다웠다. 그 열흘 뒤 무슨 일이 생길지 상상조차 못했으므로 무서운 게 없었다. 살아있음이 기껍고 아내 손을 잡고 걷는 스스로가 자랑스러웠다. 협곡에서 모퉁이를 돌아 산길을 두어 마장 오른다. 수협이 예천에 여러 번 노숙한 절벽 위다. 여기가 양쪽 모퉁이 돌아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이야. 절벽 가장이까지 10대걸음쯤 된다. 노간주 나무가 군락을 지었는데 절벽에서 가까운 두 나무 사이가 온팡하면서도 편평에 두어 사람 누울 만하다. 산을 더듬어 올라가노라면 고려조에 쌓았다는 철령 산성터가 있고 그 위에는 철령 봉수대가 있다.
어제 침략군 200여 명이 이곳을 지나갔으나 봉화는 피지 않았다. 그건 덕원에서도 봉화가 오르지 않았다는 것이고 현재 조선이 외적 막을 군대가 없다는 뜻이었다. 범도는 노간주 나무 앞쪽에 짐을 부려놓고 절벽 끝으로 다가든다. 협곡 길바닥에서 100척 높이는 될 만한 절벽 위다. 길 저쪽은 경사가 반대편으로 기울어진 너덜경이다. 너덜경 넓이가 직경 한마장쯤이다. 너덜경 아래쪽은 음치마리 많지 깊은 숲이다. 돌사태가 날 수 있는 위태로운 지대라 인적이 닿지 않아서다. 안변 쪽 모퉁이와 회양 쪽 모퉁이 양방향으로 열린 시야가 두어 마장쯤이다. 서향으로 열린 절벽 맞은편은 몇십 리 저편 풍류산까지 훤하다. 단풍이 절정인 철이라 천지가 울긋불긋하다. 절벽 끝에서 협곡 지세를 살핀 범도는 안쪽으로 들어와 노간주 나무 앞에 앉는다. 뭔가 기다리기 좋은 곳이네. 여기가 그렇더라고. 여기서 초막을 지어볼까 생각했던 적도 있다니까. 물이 멀어서 말았지. 수엽은 벼랑에서 볶은 쌀 봉지를 꺼내 내민다. 범도는 자신의 등짐에 매달려 있던 물주머니를 끄른다. 지난밤 금성창을 나와 내리 걸어온 터라 지치고 허기졌다. 걷던 중에 볶은 콩이며 육포 등을 간간히 씹고 물을 마시기는 했으나 입에 넣는 게 코로 들어가는지 눈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만치 밥비 왔다. 천으로 감싼 화승총 세자루씩은 걸머진 형색이 워낙 유난한지라 이목을 피해야만 했다. 오늘은 총기 점검하면서 여유 좀 부릴까? 수협이 한 말에 범도는 고개를 가로젓는다. 총들을 나란히 눕혀놓고 화승과 탄알집을 줄줄이 꺼내놓으며 입을 연다. 일본군이 한성에서 가까운 제물포로 들이닥치지 않고 먼 원산폭으로 들어온 까닭이 뭘까? 외나라 개놈들이 우리 조정, 우리 임금을 허수아비같이 여길 망정 아직은 조심하는 것 아니겠어? 금성창에서 수경하면서 별짓 아니한 까닭도 그 때문일 것이고 왜군 후발대가 그제 아침에 덕원을 출발해 하루 60리씩 행군한다면 이미 이곳을 지나가 버린 거로 보는 게 맞을 거야. 후발대가 어제 아침에 출발했다면 지금쯤 안변 역참이 있는 용지원 가까이 다가들고 있겠지. 해질녘에 용지원에 닿아서 수경할 거고 내일 이른 아침에 용지원에서 출발하면 내일 이 시각 이후에 이 길을 지나가겠지. 회양 작은 역인 하부건까지라도 가서 수경하려고 서두를 테니 여기를 지나가는 건 해지기 전일 거고 범도가 점검해 건네준 총에 화승타래를 엮고 화약을 밀어 넣으며 수협이 대꾸한다. 외놈들이 60리씩 행군하는 건 어찌 알아? 예전에 평양 진위대나 한성 별기대에서 지낼 적에 행군할 때면 하루 60리 정도 움직였던 성 싶어서 놈들도 군인이 비슷할 것 같고
그렇다 할 때 놈들 이진이나 번진이 어제나 그제가 아니라 사흘 전에 원산에서 출발했다고 가정하면 어찌 되겠나? 오, 그러면 오늘일 수도 있네. 오늘 해안 두어 시간 안팎으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놈들이 오늘 이 길목을 지나간다고 전제하고 우리 둘이 몇 놈까지 상대할 수 있을지도 생각해 봐야지. 우린 사수가 둘이고 총이 6자루야. 총알은 600개지. 자네 생각엔 우리가 몇 놈까지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는 사수 둘이 아니라 사수 하나에 조수 하나지. 우리가 금성창에 있던 것 같던 200명을 상대치 못할 건 분명하고 한 소대가 25명이고 8개 소대였네. 소대장이 8명, 말탄 중대장 2놈, 통역으로 보이는 2놈까지 내가 본 게 맞다면 금성창에서 수경한 놈은 총 212명이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자네 솜씨로 100명쯤 상대할 수 있을까? 내 계산으로 자네와 내가 이 협곡에서 화성총 6자루로 상대할 수 있는 적은 최대 30명이야. 100이나 200 중 30이 아니라 딱 30이 이 협곡으로 들어왔을 때 말이지. 그나마 자네와 내 호흡이 척척 맞아 놈들 소총처럼 거의 연발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가능한 거고. 놈들이 반격할 틈 없이 해치울 수 있는 숫자가 그만큼이라는 거야. 물론 이것도 가정이지만. 그러면 놈들 100수, 200수가 지나가면 우리는 꼼짝 못하고 지켜만 봐야 하는 거네. 되려 우리가 들키지 않도록 숨을 죽여야겠지. 언제든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고. 어휴, 제기를 외놈들. 어째 끄덕하면 우리한테 쳐들어오고 지랄이야. 우린 간당간당 먹고 사는데 뭐 탐나는 게 그리 많아서. 저 북녘 간도에서부터 저 아랫역 제주도에 걸쳐 있는 우리 조선은 반만 여년 전 당군 왕검적부터 전해진 한머리 땅이래. 한머리 땅. 조선이 한머리 땅인 까닭은 작금의 중국과 로서아가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땅의 머리에 앉아있기 때문이래. 고대적 대륙에 온갖 나라들이 생겼다가 쓰러지고 다시 생기길 반복했는데 그러한 와중에 한마리 땅에 자리하게 된 그러한 와중에 한머리 땅에 자리하게 된 나라가 반만 년 전의 옛 조선이라는 거야. 옛 조선은 지금 조선과 같은 그런 옛 조선 땅은 지금 조선과 같은 모양이 아니라 현재 천국으로 되어 있는 땅을 넓게 차지하고 있었다고 하고 여하튼 머리니까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생각은 아주 중요하잖아. 우리는 잘 모르지만 이 조선에 일본 놈들이 탐낼 게 많은 모양이라는 거야. 일본뿐이겠어? 미국, 영국, 독일, 노서와 프랑스 등등 천지사방에서 조선을 탐내고 있다잖아. 천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한 머리 땅이든 두 머리 땅이든 쟤들한테는
나무집이잖아. 아무리 탐이 난들 인두껍을 쓴 종자로서 총 들고 함부로 나무집 쳐들어오면 되나? 인두검을 썼으니 나무 목숨을 놀잇거리로 여기는 자들, 나무 삶을 제 백구리 채우는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놈들이 조선에 드물지 않나. 나무 삶을 제 백구리 채우는 수단으로만 취급하는 놈들이 조선에 드물지 않다. 그런 놈들이 다른 나라엔들 없을까? 그런 일이 나라와 나라 사이엔들 벌어지지 않으려 해서 그런 일이 나라와 나라 사이엔들 벌어지지 않으랴 해서 사방 나라들에서 조선으로 들이닥쳐 찢어 먹으려는 것인데 일본 것들이 가장 세고 빠르게 닥친 것일 터 절대 안 되지. 그리 안 되게 해보려고 자네와 나도 나선 거고 어쨌든 총들을 나란히 받쳐놓고 화로에 불 담아 준비해놓고 번갈아 잠깐씩 눈을 붙이자고. 이 노간주 나무 그림자가 한 뼘씩 움직일 동안 1시경쯤 되겠지? 내가 총 위치 잡아놓고 불 만들어 놓을 테니 자네 먼저 눈을 붙이게. 그럴까 그럼? 수엽은 총을 내려놓고 바랑을 들고 노간주 나무 사이로 들어와 눕는다. 햇살이 비쳐 눈이 부시다. 돌아 눕는다. 간밤에 한숨도 못자 금세 골아 떨어질 거라 여겼더니 여러 생각이 떠오른다. 단발령 삼암등에서 범도와 만난 지 보름째다. 먹패 장골로 들어가 지내면서 사격 연습을 했다. 탁월한 스승의 가르침 덕에 수엽은 자신의 기술이 오전 오후로 비약하는 걸 느꼈다. 사나흘 만에 최대 사정거리에서 열의 9을 마칠 수 있었다. 표적을 향해 총구를 겨눴을 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표적에 집중하는 그 순간이 몹시 좋았다. 범도는 일등 궁수이자 총격수였다. 그는 천생 사냥꾼이자 기습 활동에 맞춤한 자질과 실력을 갖춘 상태였다. 그 모든 걸 가르칠 줄 아는 선생이었다. 그는 예전에 읽었다는 손자병법 내용을 생각나는 대로 설명해 주었다. 전투를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군형을 이루고 용병을 어떻게 하는지 등 수엽은 범도가 기억을 더듬어 설명하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이해했다. 둘이 화승총으로 전투를 벌일 때는 범도가 사수로 수엽이 조수로 손발 맞춰 훈련했다.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만나 동패가 는다면 수엽도 조수를 둔 사수가 될 것이다. 그 전에 소총을 갖게 된다면 총기 없는 동패들한테 화승총 사격을 가르쳐 사수로 만들어야 한다. 수엽은 자신이 잘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았다. 잘 배우고 있으므로 수엽이 자는 사이 범도는 총 6자루를 점검해 절벽 가장이 안쪽 낮은 바위에다 나란히 걸쳐 놓는다. 화승과
타날도 바위 위에다 쓰기 쉽게 배치한다. 수협이 자는 쪽 반대편에서 손에 닿는 노간주 나무 마른 가지를 잡아당긴다. 지난 여름 태풍에 부러졌다가 말랐을 큼지막한 가지가 마른 바늘잎을 가루처럼 부스러뜨리며 끌려 내려온다. 나뭇가지를 짧게 부러뜨려 살인다. 혼자 움직이노라면 늘 그렇듯이 아내가 떠오른다. 무슨 일이든 야무지게 잘하던 그이는 봄도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다. 신총사 아래 자작나무 숲에서 바닥을 고를 때, 주막 방바닥을 걸레로 훔칠 때, 이불을 펴거나 갤 때, 날마다 짐을 풀고 쌀 때, 쳐다보며 재밌다고 종알댔다. 봄도가 권총을 만지는 것도 흥미로워했다. 그리 재밌어 하는데 고작 그만큼 보여줬다. 겨우 그만큼 누리고 어느 곳에선가 백골이 되어 구르고 있을지도 모를 사람. 그 홀령은 꽃으로 피었다 지고 있을지, 햇살로 떴다가 달빛으로 질지, 바람으로 흔들리다 물결로 떠다닐지. 아내가 살아 어딘가에서 꽃이 피고 지는 걸 보고 느끼며 해 뜰 때 잠을 깨고 달 뜰 때 잠을 자리라. 그리 여겨지지 않기에 그를 생각할 때마다 후회한다. 그 사람한테서 사랑을 배우지 말 것을, 사랑하지 말 것을, 사랑했어도 쫓아다니지 말 것을, 쫓아다녔어도 품지 말 것을, 본래 올린 뒤 그 손을 잡고 근동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이나 일구고 살 것을. 그 모든 일이 떠올라 후회하노라면 곧잘 눈물이 난다. 어떤 기막힌 일도 세월 지나면 무뎌진다는데 얼마나 지나야 무뎌진다는 것인지 봄도는 수시로 살을 베인 듯이 아프고 쓰리다. 그리고 부끄럽다. 천지간에 나를 의지하던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지 않은가. 불가항력이었다고 할 수 없었다. 저 껄렁거리는 건달 6놈쯤 내가 능히 제압할 수 있으리라고 여긴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이 오만과 어리석음 때문이었다. 불 피울 준비를 다 해놓고 수협을 깨운다. 드르릉드르릉 코를 골던 수협은 어깨를 살짝 흔들자 화들짝 놀라 일어난다. 왜 외놈들 왔어? 안 왔고 번설하고. 정신이 들었어? 1시경쯤 더 잘 테야? 아니 난 충분해. 이제 자네 눈 좀 붙여. 불은 아직 피우지 않았어. 내가 피울게. 어서 좀 자. 2시경 후쯤에 깨우게. 범도는 손을 털고 수협이 빠져나온 자리로 들어와 눕는다. 노간주 나무 두 그루가 팔짱을 낀 듯이 가지를 엇갈려 펼치고 있는 덕에 바닥에 누우니 천정낮은 방처럼 아늑하다. 바닥에서는 오래 쌓인 노간주 나무 바늘잎들이 훔삭은 듯 알싸한 향을 풍긴다. 잘 자요. 나도 잘 깨요. 속으로 속삭이며 눈을 감는다. 오경을 만나기 전까지 여인을
몰랐기에 범도는 여인이 그토록 신기한 줄 몰랐고 여인은 사람이 돼 낯선 별에서 별처럼 지상으로 떨어진 존재가 아닐까 싶었다. 밤에 잘 때는 달콤한 향내를 새끈새끈 풍겼고 색정을 나눌 때는 얼음도 녹이겠다 싶을 만치 뜨거웠다. 눈을 흘길 때는 괭이처럼 귀엽고 웃을 때는 세상 모든 꽃보다 어여뻤다. 그런 사람이라 눈앞에다 두지 않으면 불안했다. 주막에서 오경을 방에다 두고 측간에 일을 보러 가서도 안심을 못했다. 오경은 남정 복색을 하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초립을 얹고 다녔지만 그이가 여인임을 몰라보는 사람이 없었다. 쪽진 머리에 치마 저고리를 입고 서방 뒤를 따르는 보통 안악 모습이라면 오히려 눈에 덜 띄지 않았을까? 계집이 분명한데 사내 복식을 한 오경을 사람들 거기가 눈여겨봤다. 도드라지게 고운 용모 때문인성 싶었다. 승복을 입고 알머리에 두건으로 송나를 쓰고 다닐 때는 승려 신분이 용모를 가려주었는데 그 보막이 사라지자 맨얼굴이 드러나 버렸다. 그의 옆에 있는 범도 머리가 밤송이 같은지라 더욱 눈에 띄는 것 같았다. 알머리 사내 옆에 있는 사내 복식의 알머리 여인. 사람들이 자신과 다른 형세에게 그처럼 깊은 호기심을 갖는 줄 범도는 그때 여정을 통해 깨쳤다. 그 여정이 끝나 처가 근방에서 안정을 찾게 된 후라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다. 처가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짐작할 수 없었으나 처가에서 살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다. 10살짜리 손녀를 절에 데려다 버린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을지 그건 의문이었다. 장인 장모도 딸 자식 버리는 일에 찬성했지 않은가. 호랑이한테 물려갈 딸 자식 팔자를 걱정했다기보다 호랑이한테 물려갈 딸 자식 팔자를 걱정했다기보다 자신들의 단명과 자식을 더 낳지 못한 불운을 딸 자식 탓으로 돌렸음직했다. 장인 장모가 아들을 낳기 위해 접시를 드렸을 수도 있었다. 자식을 여럿 보았다면 진작 버린 딸 자식의 귀환을 반길 턱이 없지 않은가. 그리 짐작하면서도 굳이 가보기로 한 건 물론 오경 때문이었다. 전사가 어쨌든 생판 낯선 곳에서 아기를 낳기보다는 피부치들 가까운 곳이 오경한테 좋을 것이기 때문에 도둑놈처럼 신충사에 드나든 5달을 제외한다면 아내를 안고 잠든 밤은 겨우 23밤이다. 신충사에서 안변도읍까지 그 23밤 이후 2000여 밤마다 둘이 같이 잔 밤을
돌이킨다. 품에 안은 아내가 고른 숨소리를 내면 그 귓볼에 대고 나 잔다고 속삭이곤 했다. 그러고 나면 쉽게 잠들었고 꿈없이 깊이 잤으며 쉽게 깼다. 이봐, 도, 일어나봐. 잠깐새 깊이 잠들었던가 보다. 모로 누운 채 눈을 뜨니 서쪽으로 기운 해가 발치까지 빛을 드리웠다. 응, 왜? 왜군이 협곡으로 들어서고 있어. 엄청나. 발딱 일어난 범도는 수협을 따라 몸을 수그린 채 기듯이 절벽 끝으로 다가든다. 소총 맨 1군이 개미떼처럼 두 줄로 이동하고 있다. 각자 큼지막한 배낭을 젓고 행렬 사이사이 보급품 실은 말들이 끼었다. 안변 쪽 모퉁에서 협곡으로 들어선 행렬의 선두에는 벌써 협곡으로 들어선 행렬의 선두는 벌써 회항 쪽 모퉁이에 이르렀다. 무주공산에 들어선 듯 어떤 경계심도 없이 여유로운 행렬이 이어진다. 간간히 뭐라고 하는 외침이 들린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지만 뜻을 알 것도 같다. 해지기 전에 하부공까지 가야 하니 서둘러 걸으라는 뜻 아니겠는가. 처녀 수는 돼 보인다. 협곡 양쪽을 막고 위에서 폭탄과 불을 붙여 협곡 양쪽을 막고 위에서 폭탄에 불을 붙여 던진다면 어떨까 싶지만 폭탄이 없으니 망상일 뿐이다. 현재 조선에는 일본 놈들을 위협할 세력이 없다. 그렇기에 저들은 어떤 위태도 느끼지 않는다. 조선 땅에서 어떠한 위태도 느끼지 않는 놈들이 한성에 도착해 주둔하게 되면 어찌 될까? 그리 되면 한성이 조선국 도성이랄 수 있을까? 조선은 조선일 수 있을까? 몇 해 전 만났던 백인근 선생한테 듣기로 신식총 가진 나라들은 죄 들어와 조선을 발겨 먹으러 든다고 했다. 샅샅이 발겨 먹히기 전에 문호를 열고 다른 나라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조선을 강성하게 만들어 나가자는 게 개화파 주장이었노라고 했다. 백인근은 개화주의자였다. 그리하여 개화파가 시도했던 갑신년 개혁이 사흘 만에 무너지고 3일천하라는 오명을 얻었다고도 했다. 갑신년 이후 조선은 장마통에 물이 새는 두둑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눈앞을 지나가는 일본 군대가 허물어지는 조선의 모습인 것이다. 한참 노려보는 사이 일군 행렬 후미까지 회양 쪽 모퉁이로 빠져나갔다. 세상이 고요하다. 세상의 고요를 일깨우려는 듯이 서쪽 하늘 높이 기러기떼가 편대를 지어 난다. 우리 이제 뭘하지? 수협은 쟁개비에 피워놓은 불에다 손을 쬐며 겸연쩍게 묻는다. 범도 눈에 부끄러움이 여린 것 같다. 수협 자신이 느끼는 부끄러움이다. 뒤늦게 적군을 맞이하고서야 내 나라, 우리나라가 조선임을 깨달았는데 그 조선 땅을
일본 것들이 전명군처럼 밟고 다니지 않는가? 오늘 밤은 예서 지내고 내일 아침에 행장 가볍게 안변으로 가볼까? 덕원 원산포구에도 한번 가보고 총을 여기 두자고 한 장씩만 메고 타잡고 소량만 가지고 가볍게 척후 활동을 나가보자는 뜻이지. 원산에 일군이 남아있는데 원산에 일군이 남아있는지 없다면 어디서 일군을 찾을 것인지 혹은 우리처럼 의병 노릇하겠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지 있다면 어디쯤에 있는지 등을 알아보자. 그런 걸 알만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안변 학포에 내가 아는 분이 있어. 최포수라고 때가 되면 의병 노릇 할 뜻이 있다고 하셨어. 그리고 안변 서광사가 꽤나 큰 절인데 거기 주지로 계시는 영산 스님이 내 스승이셨던 지담 스님과 도반이라고 들었어. 내가 신계사에 있을 때 영산 스님이 거기 오신 적이 있거든. 지담 스님이 인사를 시켜줘서 영산 스님하고 낯을 익혔어. 안변으로 가봐서 형편이 되면 우리 무기를 서광사에다 놓고 최포수를 통해 의병을 모아보자고 덕원 원산포구에도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으니 나선 김에 그쪽도 가보기로 하고 수협이 느끼기에 범도는 마치 오래전부터 의병 노릇을 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람 같다. 우리가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여긴 함경도 강원도 관문이잖아. 한 골만 건너면 황해도고 바로 옆이 평안도고 앞으로 이곳을 무시로 지나다니게 될걸? 그렇긴 하지. 그러면 우선 당분간 총 숨겨놓을 장소부터 마련해야겠네. 예전에 봐둔 호랑이 굴이 있긴 한데 아직 쓸만하려나? 설마 호랑이가 다시 돌아와 있지는 않겠지? 짐승은 새끼를 낳고 기르기 위해 비바람 들이치지 않게 천적들 눈에 띄지 않게 굴을 만든다. 한 번 쓴 굴을 다시 쓰지 않는 게 짐승들 습성이라 산속 깊은 곳에는 짐승이 쓰고 버린 굴이 드물지 않게 있다. 약초꾼이나 사냥꾼들만 알아볼 수 있는 굴들이다. 혹시 호랑이와 마주치거든 그와 뭘 했는지 나한테 꼭 얘기해 주게. 수협은 범도한테 눈을 흘기고는 노간주 나무 뒤편으로 돌아온다. 절벽 안쪽은 노간주 나무 군락지다. 더 위쪽은 자작나무들이다. 처가가 있던 부로지 마을 뒤편 백암산에도 자작나무가 많았다. 자작나무 껍질을 떠다 주면 아내가 좋아했다. 다리가 자주 붓고 아픈 아내한테 자작나무 달인 물은 보약이었다. 아내와 함께 지낸 기억들이 오늘 밤 절벽 위에서 밤을 보내게 할 것이다. 호랑이는 몰라도 여우가 깽깽 짖는 소리를 듣게 될 수도 있다. 정작 일본군과
붙어 이겨서 소총을 갖게 되고 동패가 늘어 소대라도 이루게 된다면 그때부터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먹을거리뿐이라 사람살이 기본인 의식주가 의병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하다. 보통 사람한테는 없어도 되나 의병에게 필수인 것은 무기다. 숙사는 의병 수에 따라 커져야 하거니와 은밀해야 한다. 일본 것들이 조선에서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 잡히지 않고 싸우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간밤 모닥불 앞에서 그런 문제를 논의했다. 매양 사먹거나 얻어먹고 다닐 수는 없지 않은가. 의논 끝에 수엽이 말했다. 진짜 우리가 부대를 이루게 된다면 첫 번째 군자금은 내가 처가에서 가져올게. 지난 3년 반에 걸쳐 처가에서 상머슴처럼 일하고 틈나면 산에 올라 귀한 약초며 버섯을 따다 줬는데 나올 때는 겨우 10량 받았거든. 처가에서 한 푼도 못 준다 하면 그냥 나와야지. 그리고 밤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해야지. 사실 앞으로 우리 군자금은 그리 해결할 수밖에 없지 않나? 도둑질? 범도도 도둑질을 해봤다. 평양 가명 옥청에서 탈출해 나왔을 때 우영장 유등의 집담을 넘어갔다. 첩실과 자고 있던 그 방으로 들어가 놈이 자랑처럼 흔들어대던 금장 6혈포를 훔쳤다. 훔쳐 돌아서다가 노쇠 촛대를 건드린 바람에 깨어난 유등을 반죽음을 시켜놓고 나왔다. 그렇게 분풀이 삼아 빼서 나왔던 금장 6혈포는 오경을 놓칠 때 잃어버린 등짐과 함께 사라졌다. 도적놈들 것을 뺏어야지. 탐악한 걸로 소문난 벼슬아치나 구슬아치, 제주들 그런 자들이 조선을 이 꼴로 만들어 온 게 아니겠어? 그런 자들한테서 얻어내는 그 웬 달리 방법도 없고 하지만 그렇게 매번 강도질 할 수는 없을 테고 조선을 지키고픈 뜻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곡식 한 대박이라도 보태주게 해야지. 어떻게? 의병대인 우리 부대 이름이 높아져야겠지? 우리 부대? 자네와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 말고도 어딘가에 의병들이 움직이고 있을 거잖아. 의병이 있다면 의병을 돕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의병은 이 의병을 묻고 의병을 지원하는 사람들을 묻기 위해서는 의병으로서의 이름을 날려야 하지 않을까? 실체를 봐야 그 실체에 대한 소문이라도 들어야 우리 조선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구나. 망하는 게 아니겠구나. 망하지 않게 해야겠구나 하면서 뜻을 모으는 사람들이 생길 거란 말이지. 의병이 모이는 것은 물론이고 의병으로 나서지 못할지라도 의병을 돕고자 하는 양반들이 나서줄 거란 말이지.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 둘뿐이지만 준비를 해 놓아야 할 것 같다. 어떻게? 우리 부대는 앞으로 홍범도 부대가 되고 자네는 총대장이라고 불러야 하겠지. 홍범도 부대가 일본 놈들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더라 하는 소문이 곳곳에서
나기 쉽도록 말이지. 그러면 군자금 내는 사람이 나타날 거야. 틀림없이. 그렇다면 김수엽 부대라고 해도 되지 않나? 김대장이라고 불려도 되고. 아니, 나는 대장감은 따로 있다고 봐. 우리 부대는 앞으로 홍범도 부대가 되고 자네는 홍대장이라고 불러야겠지. 홍범도 부대가 일본 놈들을 어디서 어떻게 잡았다더라 하는 소문이 곳곳에서 나기 쉽도록 말이지. 그리 되면 군자금 내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야. 틀림없이. 그렇다면 김수엽 부대라고 해도 되지 않나? 김대장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 나는 대장감은 따로 있다고 봐. 대장을 보조하면서 조직을 튼튼하게 만드는 참모감도 따로 있다고 생각해. 우리가 시작한 이 일은 자네한테서 비롯됐지. 자네는 한문을 읽지 못할 때 군용 나팔수 주제에 군수표를 들고 병법서를 샀다고 했잖아. 그 병법서를 몇 년이 지나서도 줄줄 읊을 수 있을 만치 깊이 이해하고 있고 나는 그런 자네를 따른 거지. 그래서 자네가 대장이야. 홍대장. 아직 가보지 않았으나 의병 노릇은 부귀영화와는 반대로 가는 일일 게 뻔했다. 불구덩이를 향해 날아드는 불나방처럼 위태로운 짓이다. 하여 범도는 수엽 말에 수긍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으나 살아있는 동안은 일본군에 쫓기며 살아가게 될 터였다. 일본군만이랴 일본에 좌지우지 당하는 조선 관군과 넋빠져 일본에 부하하고 내동하는 친일 분자들한테도 쫓길 것이다. 일을 치고 쫓기고 숨어 사는 일. 이런 일이야 김수엽보다 홍범도가 잘할 게 분명하므로 자신이 맞는 게 옳았다. 그래 내가 대장 노릇을 하지. 대장으로서 자네를 부대장에 임명하겠네. 김수엽 부대장. 간밤에 그런 말장난을 하며 웃다가 울다가 노래를 부르다가 별을 세다가 잠자리에 들었다. 여러 시간 푹 자고 일어나니 동이 트고 있다. 10월 초하루 새벽. 산속 공기는 싸늘하다. 뜯어놨던 마른 풀과 낙엽을 잔뜩 깔고 등짐 싼 무명천을 덮고 잤다. 발치에 구덩이를 파고 피웠던 모닥불은 불씨 한 톨 남기지 않고 꺼졌다. 모닥불 가까이 뒀던 총들의 서리가 뛰었다. 범도는 자신이 덮고 잤던 천을 수엽에게 덮어놓고 둘 사이에 끼어있던 나뭇잎을 긁어 손에 쥐고 잠자리를 벗어난다. 부싯돌을 켜 부싯깃에 불을 붙인다. 부싯깃에 붙은 불을 불쏘시개에 옮겨 붙이고 나뭇가지를 올린다. 불을 살리고 총들을 가까이 가져다 서로 유지시켜 세운다. 총기들의 서릿발을 걷기 위함이다. 언제 무슨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므로 이 자리를 떠날 때까지는 준비태세를 갖춘다. 두 번 다시 적을 얕보거나 준비 없이 덤비는 일은 없을 것이다. 오만에 차서 적을 얕보다가 당하고 아내를 놓치고 스스로를 잃었으므로
간밤에 물을 끓였던 쟁개비에 물주머니에 남아있던 물을 붓는다. 물 담긴 쟁개비를 모닥불 주변에 쌓은 돌에다 올린다. 곡식 주머니에 볶은 보리와 볶은 쌀이 한 줌씩이나 남았다. 어제 해질녘에 수협이 따온 쌀이버섯 몇 꼭지와 함께 아침을 먹으면 될 것이다. 먹패 장골에서 가지고 나온 먹을거리가 다 떨어졌으니 안변으로 가면 휴대용 곡식을 마련해야 하리라. 그리 여기는 참에 수협이 일어나 기지개를 켠다. 대장, 잘 잤나? 나는 오랜만에 노숙을 해서인지 몸이 통나무가 된 것 같은데. 나오게 뜨끈한 숭늉 마시면 몸이 풀릴 거야. 물에다 넣어 끓인 볶은 쌀이 숭늉 냄새 풍기는 백비탕이 됐다. 연신 불을 떼가며 뜨거운 물밥을 후 불어가며 먹는 사이에 해가 들기 시작한다. 햇살을 반기는 새 소리가 명랑하기보다 소란하다. 새 소리 사이에 불현듯 낯선 기척이 끼어든다. 안변 쪽 모퉁이에서 나는 기척이다. 어제 오후에 여러 차례 들었던 소리, 일본 말이다. 두 사람이 동시에 총들과 화승 주머니와 화약 주머니와 총알 주머니를 챙겨 절벽 가장이로 다가든다. 안변 쪽 모퉁이에서 일군이 협곡 안으로 들어선다. 하나, 둘, 셋, 열하나, 열둘, 통역인 듯한 조선 복색 하나가 더 있다. 그뿐이다. 범도가 첫 번째 총을 들어 화승줄을 꽂고 화약을 넣으며 중얼거린다. 협아, 불준비. 수협이 황급히 밥 먹던 자리로 돌아가 모닥불에 남은 불붙은 가지들을 쟁개비에다 담아 온다. 그 사이 바위 위쪽에 자리 잡은 범도는 번갯불에 콩 볶듯 6자루 총에다 장전을 마쳤다. 절벽 아래 일군 13명은 협곡 가운데 이르렀다. 협아, 불! 수협이 들고 있던 불붙은 나뭇가지를 화승에다 댄다. 맨 끝에 있는 놈 미간을 조준하고 있던 범도는 마침내 철커덕 격발하고 방아쇠를 당긴다. 땅하는 총성에 놀란 크고 작은 새들이 일제히 깃을 치며 날아오른다. 그 바람에 나뭇가지들이 파들거린다. 범도는 눈도 깜박이지 않고 날아간 총탄이 너무 미간에 명확히 박히는 걸 확인한다. 미간에 박힌 총탄에 너무 이마가 터진다. 놈이 뒤로 넘어지며 제 총과 함께 땅바닥으로 무너진다. 너무 군모가 날아간다. 너무 표정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범도는 방아쇠를 당겼을 뿐 첫 전투를 시작했다는 감상은 없다. 12실 망정 놈들은 정예병들이다. 감상 느낄 겨를도 없다. 빈 총 내려놓고 수협이 건네준 두 번째 총을 잡는다. 총구를 양쪽 모퉁이로 돌려 맨 앞쪽에 있는 놈을 겨눈다. 방금 난 총성에 놀란 놈이 몸을 돌린 참이라 이번에도 미간을 겨냥한다.
아직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한 놈을 제가 관역이 된 줄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본능적으로 제 등에 맨 총을 잡는다. 총을 잡으며 뭐라고 소리를 지른다. 분대장쯤 되는 것 같다. 소리 지르며 넘어진 놈 쪽으로 갈 태세다. 너무 움직임을 한치쯤 가늠한 범도는 방아쇠를 당긴다. 놈이 움직인 한치와 총탄 날아간 지점이 정확히 맞닿는다. 호랑이 사냥꾼 심푸수한테 배웠다. 움직이는 짐승과 맞닥뜨렸을 때는 이 순간의 짐승이 아니라 다음 순간의 짐승을 쏴야 한다. 그 가르침에 따라 쏜 총탄은 너무 미간 사이를 사선 뚫고 들어가 머리 옆통수에서 터진다. 옆통수에서 피가 불수처럼 터지며 놈이 옆으로 꼬라진다. 수엽이 세 번째 총을 건네고는 즉시 두 번째 빈 총에다 화약과 총탄을 재기 시작하는데 손을 떨고 있다. 처음 벌인 실전이라 떨리는 것일 게다. 그 어깨를 짚고 고개를 끄덕이자 수엽이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이제. 수엽에게 씩 웃어 보인 범도는 세 번째 총으로 다시 맨 뒤쪽에 있는 놈을 겨냥한다. 적들이 어느 쪽으로도 달아날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 세 번째 관역이 된 놈은 제 총을 꼬나들고 제 분대장이 쓰러진 앞쪽을 두리번거리고 있다. 아직 총탄이 날아드는 방향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 것이다. 범도의 총구 끝에 두리번거리는 놈의 허연 목덜미가 잡힌다. 미간보다는 훨씬 큰 관역이다. 모든 짐승에게 목은 치명점이다. 사람도 짐승이다. 범도는 너무 목을 향해 쏜다. 쏘고 직시한다. 총탄은 너무 목을 뚫고가 나가며 너무 목을 꿰뚫고 나가며 피 분수를 퍼뜨린다. 세 번의 총성이 울리고 세 놈이 쓰러지자 남은 놈들도 총탄이 날아간 방향을 알아챘다. 매복을 알아챈 놈들이 흩어진다. 흩어지며 자세를 낮춘다. 서너 놈이 절벽 위쪽으로 총을 갈게 되며 석벽에 파투 붙는다. 어떤 놈들은 너덜컹 가까운 곳에 솟아있는 바위 뒤에 엎드리더니 쟤들 행랑들을 벗어 바위에 얹는다. 행랑은 원패물로 쓸만하다. 놈들 문제는 협곡 안에 바위가 몇 개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 어떤 놈은 안변 쪽 모퉁이로 달아나고 어떤 놈은 회암 쪽 모퉁이를 향해 뒷걸음질한다. 뒷걸음질로 달아나며 연신 절벽 위를 향해 총을 갈게 된다. 몸을 슬쩍 물렸다가 다시 나선 범도는 네 번째 총으로 회암 쪽으로 달아나려 하는 놈의 뒤통수를 쏜다. 놈이 앞으로 꼬꾸라진다. 분모가 날아가며 너무 머리털 짧은 머리통 주변이 금세 피로 물든다. 자, 다섯 번째네. 수엽은 범도로부터 빈 총을 넘겨받으며 화승이 타고 있는 다섯 번째 총을 건네준다. 교전이 시작되자마자 수엽은 자신이 떠는 걸 느꼈다. 범도가 어깨를 짚어주자 떨림이 멈추면서 차분해졌다. 범도가 지금 아래쪽에 어떤 놈을 겨냥하고 쏘는지 그걸 살필 겨를은 없대. 잠깐씩 내려다보며 상황을 짐작할 여유는 생겼다.
지금 절벽 아래에 바투 붙은 몇 놈이 총을 수직으로 쏴대고 있다. 절벽 끝으로 고개를 내밀다간 머리통에 벌집 같은 총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지만 범도는 절벽에서 두어 걸음 떨어져서 양쪽 모퉁이로 나가려는 놈들을 막고 있다. 그는 놈들이 협곡 안에 있는 한 서두를 필요가 없을 만큼 이쪽이 우세하다고 자신하고 있다. 그럴만하다. 그는 사정거리 안에서 눈에 보이는 것은 모조리 맞힐 수 있다. 먹패 장골에서 수협은 범도가 100여 보 거리에서 바람에 흔들리는 솔방울을 단방에 떨어뜨리는 것을 목격했다. 범도가 5번째 총으로 안변 쪽으로 빠져나가려던 놈의 뒤통수를 쏘아 맞힌다. 놈의 관자놀이가 터지면서 나동그라진다. 수협이 범도한테 6번째 총을 건네는데 석벽 아래쪽에 바투 붙은 놈들이 쏘아대는 총탄이 석벽 가장에서 연신 튄다. 돌가루도 같이 튄다. 튄 돌가루가 절벽 안쪽까지 날아든다. 그중 하나가 눈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 수협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수그린다. 엎드렸다가 금세 쑥스러움을 느끼고 몸을 일으킨다. 100척 높이 위에서 1등 사수 홍범도가 아래를 향해 총을 쏘아대고 있지 않는가. 서두르지도 않고 한 놈 한 놈 차분하게 넘어뜨리고 있다. 돌가루 따위는 눈도 끔찍하지 않는 사람이 홍범도다. 그 곁에 있으면서 수협은 손이 오그라들고 오금이 저리는 자신이 부끄럽다. 여봐, 정전. 수협이 꾸물거리는 걸 눈치채기라도 한 듯 범도가 말했다. 응. 수협은 손바닥으로 자신의 이마를 펴주고 7번째 총을 장전한다. 그 사이에 벌떡 일어서 허리를 굽힌 범도는 6번째 총탄을 석벽 밑에 붙은 한 놈을 향해 쏜다. 직각으로 내리쏜 총탄은 군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가 놈을 쓰러뜨린다. 7번째, 8번째, 9번째 총탄도 석벽 밑에서 위를 향해 총 쏘는 놈들 이마나 정수리에 박혔다. 범도는 절벽 가장에서 안쪽으로 빠졌다가 나가기를 반복하며 9번째 총까지 쐈다. 남은 놈은 넷이다. 세 놈이 길에 솟은 바위와 제 행랑으로 엄호를 삼고 이따금 총을 쏴대고 있다. 한 놈은 통역인데 그는 어디로 가야 할 줄 모르는 듯 협곡 가운데 길에 엉성하게 엎드려 있다. 협곡을 내려다본 수협이 범도한테 묻는다. 세 놈이 바위 뒤에 웅크리고 있으니 어쩌지 그냥 달아나게 둬야 할까? 우리가 여기 이르고 있는 까닭이 뭔데? 그럴 수는 없지. 가만히 내까린 범도가 10번째 총으로 너덜강 바로 앞 바위 뒤에서 행랑을 이고 있는 놈의 드러난 다리를 쏜다. 벌쩍 놀라 행랑을 떨어뜨린 놈이 제 총도 떨어뜨리고 총 맞는 제 다리를 부여안느라 등판을 드러낸다. 범도가 너무 뒤통수 가운데를 겨냥하고 사격한다. 뒤통수가 터진 놈이 앞으로 푹 꼬꾸라진다. 12번째 총으로 범도는 너덜강 쪽으로 넘어가려는 놈을 쏘아 맞힌다. 놈이 총을 떨어뜨리고는 너덜강 위로 엎어진다. 13번째 총으로는 바위 뒤에 몸을 들인 채 절벽 위를 향해 총질하는 놈의 정수리를 쏜다. 놈이 바위 뒤에서 넘어진다. 넘어진 놈 위로 놈의 행랑이 떨어진다. 14번째 총을 받은 범도는 회양 쪽 길과 작은 바위에 엎드린 놈을 겨냥하고 내려다본다.
놈은 통역을 제외하고 남은 게 저뿐인 걸 알고 있다. 바위에 얹혀놓은 행랑 옆에 대놓은 노무 총구가 절벽 위 범도를 향해 있다. 피차 사정거리다. 하지만 노무 눈은 제 총구 저편에 있는 범도의 총구를 쳐다보고 있지 못하다. 총구에 눈을 대기 위해 머리를 드는 순간 총탄이 날아들 것이라 움츠리고 있다. 저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일 터. 어쩌면 떨고 있을지도 모른다. 여봐, 다음 총. 범도는 너무 머리통을 가리고 있는 행랑을 향해 총을 쏜다. 행랑 안에 반합이라도 맞췄는지 텅 소리를 내며 행랑이 넘어간다. 수협이 건네준 15번째 총을 봤는데 놈이 발작하듯 소리를 질러대며 일어나 총을 쏜다. 범도는 뒤로 몸을 물리고 너무 총탄수를 샌다. 5발이 끝났을 때 앞으로 나서 놈을 겨냥한다. 놈은 낮고 작은 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장전 중이다. 몸을 웅크린지라 허리춤에서 총탄을 빼 장전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범도는 너무 드러난 어깨축지를 향해 발사한다. 어깨축지에 총탄이 박히면서 옆으로 넘어지는 놈이 받는 충격이 반동처럼 범도한테까지 느껴진다. 너무 모자가 떨어져 나와 바위 밖 풀섭에 걸렸다. 자, 16번째 총. 이제 관전자가 된 수협이 총을 내민다. 어깨축지에 총탄을 맞고 넘어진 놈은 머리통이 바위 밖으로 나와 있다. 범도는 빈 총을 내려놓고 16번째 총을 받아 곧바로 놈의 뒤통수를 쏜다. 덩 소리와 함께 날아간 총탄이 놈의 뒤통수를 터뜨려 놓는다. 진짜 목불인견이라더니 어찌 남의 나라로 기어들어와서 우리한테 이런 꼴을 보게 하냐. 하길 썩을 것들. 수협은 진저리를 치며 한탄한다. 수협은 범도의 총격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었음에도 삽시간에 12놈을 넘어뜨린 그에게 기가 질리는 것 같다. 왜군도 사람이매 사람마다 총 한 방씩에 다 제깍 숨이 넘어갈 수는 없는데 범도는 대번에 숨이 끊길 만한 곳만 쏘아 넘어뜨리지 않는가. 지금 협곡에서 살아있는 것 같은 놈은 통역일 게 분명한 조선 복색뿐이다. 놈은 밤송이 머리에 검정 솜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자, 총. 하승이 타고 있는 17번째 총을 건네던 수협은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다급히 말한다. 우리 조선 사람이잖아. 범도가 대꾸한다. 왜군 길잡이지. 어쨌든 우리 조선 사람이야. 그리고 저 사람 통해서 일본 놈들을 좀 알아봐야지. 저자가 우리 편 들어서 말을 해주겠어? 살려두면 달려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일본 놈들 죽였다고 과 바칠 게 아냐? 과 바치는 것도 괜찮지. 우리 조선에도 일본 놈들을 죽일 사람이 있다는 걸 알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 그러라고 우리가 나선 거고. 이 꼴을 보고 있는 거니까 소문이 나야 의병이 모일 거잖아. 범도는 총을 내린다. 한 상황에만 빠진 자신과 달리 수협은 여러 상황을 넓게 보고 있지 않는가. 자네가 오라. 자네 생각이 늘 깊어. 그럼 내려가자.
둘이 몇 마디 나누는 사이 정신을 차린 통역이 일어나 회항 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한 참이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비칠비칠하면서도 넘어져 있는 일군 놈에게서 소총을 빼들고 있다. 보이지 않는 총잡이 들을 향해 엎드려서 저는 조선 사람이라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상황인데 넋이 나가 사리 판단을 못한다. 어쨌든 그가 소총을 들었으므로 하는 수 없게 되었다. 범도가 수엽한테 총을 건넨다. 자네가 쏴 죽지 않을 곳을 맞추면 되겠지. 총을 받은 수엽은 통역 무릎을 조준하다 고개를 젖히고는 총 잡은 어깨로 총구를 돌린다. 총만 못 쏘게 하면 되는데 무릎을 맞추면 그가 거동할 수 없고 이 산중에서 거동치 못하면 죽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어쨌든 사수로서 수협의 첫 총격이다. 표적을 조준하고 방아쇠를 당기기까지는 순간인데 그 순간에 내 안의 모든 것을 끌어모아 표적에 집중해야 한다고 범도한테 배웠다. 내가 저걸 마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같은 것이 없어야 하며 마치는 걸 당연하게 여겨야 한다. 수협은 방아쇠를 당긴다. 덩 소리를 내며 날아간 총탄이 통역 어깨를 맞추는 걸 똑바로 쳐다본다. 내가 쏜 총탄이 내가 원하는 곳에 정확히 맞았는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야 다음 총탄이 어디를 향할지 정해진다. 지켜보노라니 통역놈이 소총을 떨어뜨리곤 춤추듯 두 팔을 내저으며 무너진다. 아래쪽에서 총성 수십 발, 위쪽에서 16발이 울리고 지나간 산중이 귀가 먹먹할 만치 고요하다. 반의 반각이나 걸렸을까? 연초 한 대 피울 만한 시간에 하나의 전투이자 첫 번째인 전투를 치렀고 끝냈다. 이쪽 두 사람이 다친 데가 없고 적은 다 쓰러졌으니 이긴 것일 터이다. 그런데 어리둥절하다. 얼얼한 것 같고 서러운 것 같기도 하다. 처음으로 마침내 우리 혹은 내가 뭔가를 해낸 게 아니라 꼭 무슨 일을 당한 것만 같다. 챙개비 불은 덜 탄 가지들이 엉기면서 새로이 타오르고 있다. 해는 뒤쪽 산을 다 넘어와 온 누리가 환하다. 눈이 멀 것 같다. 소총 12자루, 군복과 군무와 군화와 각대와 행랑과 총띠와 탄창 6개가 매달린 탄띠까지 다 12개씩 얻었다. 주검들을 홀라당 벗긴 셈이다. 속옷 차림새인 주검들을 덜커덩 바깥으로 굴렸다. 너덜컹에 쌓여있던 납작돌들이 주검을 싣고 사태처럼 미끄러져 골짜기로 떨어져 내렸다. 통역은 부산포에서 태어나 20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일본군 통역이 되어 12해 만에 조선으로 돌아왔다. 그에 따르면 지난 7월에 새 일본 공사로 미우라라는 놈이 조선에 부임했다. 조선 왕비 시해를 주도한 놈이 미우라였다. 왕비를 시해한 후 놈이 일본 정부에 소환되어 돌아갔다. 곧바로 이노우에란 놈이 일본 대사가 되어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다. 왕비를 시해한 후 놈이 일본 정부에 소환되어 돌아갔다.
곧바로 이노우에란 놈이 일본 대사가 되어 제물포를 통해 들어왔다. 원산폭으로 들어온 일본군은 이노우에를 따라 건너온 조선 주둔군이라 했다. 일본군이 원산폭으로 들어온 까닭은 조선 조정과 약정한 군인보다 10배나 많은 숫자 때문이다. 대사 이노우에를 따라 120명이 들어와야 하는데 1300명이 출정한 것이다. 수협이 쏜 총은 통역의 어깨를 관통하지 못하고 박혔다. 깊이 박힌 총알은 보이지 않았고 뚫고 들어간 자리에서는 피가 제법 흘렀다. 범도가 통역 가슴띠를 풀어 그 어깨에 꼭꼭 감아 지으라고 부목을 대줬다. 통역의 어깨를 잡고 있던 수협이 말한다. 일본군 본진을 찾아가든 고향으로 가든 알아서 하시오. 통역이 통증으로 낫을 찌푸린 채 대꾸한다. 일본군 본진으로 가면 죽을 것이고 고향은 아예 멀기도 하려니와 반겨줄 리도 없소. 내가 10여 년 만에 가도 반겨줄 리가 고향에 있다면 뭐하러 외국으로 갔겠소. 하여튼 피차 불운한 때에 만나서 안 됐소. 산을 내려가면 민가 몇 채가 있으니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시구려. 내려가면서 오른쪽으로 두 번째 집이 억새 지붕 집인데 약초꾼이 사오. 그 집을 찾아가 에서 일본과 의병 사이에 총질이 일어났는데 당신은 길을 걷다가 M1 총탄을 맞았다고 해요. 일본군 통역이니 뭐니 하는 소리는 빼고요. 그러면 박정하게 당신을 내쫓지는 않을 거요. 수협은 산 아래 사는 약초꾼 노인을 안다. 말씨는 퉁명해도 마음씨는 따뜻한 노인이다. 그 집에서 3차례 잡았다. 통역 머리털이 고슴도치 형상이긴 해도 조선 옷을 입었으니 약초꾼 집에 닿기만 하면 받아줄 것이다. 약초꾼이 의원은 아니므로 통역 어깨에 박힌 총알을 빼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몸 안에 총알을 두고도 살 수 있는지는 더 모른다. 가보면 알겠죠. 어쨌든 나를 비롯해 여기서 숨 넘어간 놈들은 오늘 해 지기 전까지 금성창에서 본진과 합류하게 돼 있어. 우리가 가지 못했으니 내일 아침은 그들 한 중대쯤이 거슬러 올게요. 여기서 일이 생겼다는 걸 알아챌 것이고 그러니 당신들도 얼른 피하시오. 이왕이면 아주 멀리. 숨어 산다면 모를까 조선 사람이 조선 안에서 멀리 어디로 달아나겠소. 우리 걱정은 그만두고 당신 살 궁리나 하시구려. 내 생각에 조선은 이미 망했소. 덜 망했다고 해도 오래지 않아 끝날게요. 당신들 신세나 나나 다를 것도 없다 싶어서 해보는 소리요. 그는 총질을 해댄 두 사람이 자신과 같은 처지라고 여긴다.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고 운수가 다했다고 여기는 성 싶기도 하다. 그럴만하다. 몸 안에 총알이 박혀 있지 않는가. 총알을 파내고 약을 바르면서 치료를 한다면 살아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천령을 벗어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수협과 통역의 말을 듣고 있던 범도가 끼어든다. 원산포구에 남은 일군이 있어? 범도가 아무렇지 않게 던진 질문에 대답을 할까 싶은데 통역이 곧바로 입을 연다. 일개 소대 25명과 통역 박가와 소대장 가지야마가 남아 보급품을 지키고 있어. 이번에 출정한 일군들이 경기도며 강원도 곳곳에 진을 차리고 나면 나눠줄 보급품이요.
물건이 땅에 내려져서 배에 실려 있어. 포구에 군창을 마련하는 대로 내릴 것이라 아직 배에 실려 있어. 무기가 많소? 무기는 다 나가고 일상용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 아오. 그렇더라도 당신들이 어찌 해볼 만치 그들이 허술하지는 않소. 나는 그만 가버리라. 나를 살려줘 고맙다고는 못하겠소만 나는 천가 팽래요. 훗날 저승에서라도 만나면 아는 체 합시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부목된 어깨를 짚은 채 회양 쪽으로 향하는 그에게 봄도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수엽이 인사한다. 나는 김수엽이고 우리는 홍범도 부대에 속한 의병들이오. 우리 조선이 그리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오. 조선이 그리 쉽게 일본에 넘어가게 하지 않으려고 곳곳에서 우리처럼 의병으로 나서는 사람이 많소. 우리는 조선을 지킬 것이고 조선은 끝내 이길 것이오. 당신도 조선인인 바 모쪼록 오래 살기 바라오. 그리고 그 억새지붕 집으로 들어가시오. 꼭이요. 그러길 비오. 당신들도 오래 살기를. 죽음까지 남긴 그가 끼우뚱 걸어 회양 쪽 모퉁이를 돌아 사라진다. 두 사람은 노획한 물건들을 차근차근 절벽 위로 옮긴다. 전날 해질녘에 수엽이 찾아낸 불에다가 물건들을 숨기고 두 사람이 머문 흔적을 없앤다. 협곡으로 내려와 길바닥이며 길가 주변에 남은 살점이며 뼈조각이며 단피들을 치우고 핏자국들을 흙을 파 덮어 지운다. 오늘은 여기까지.